오늘 내일 중으로 작업 마무리 해주시면요 1억 원 드릴게요. 딸이 친엄마를 청부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흥신소에 6,500만 원이나 주면서 살인을 시킨 건데요. 혼자 살던 엄마의 현관 비밀번호, 얼굴 사진, 생활 습관, 동선까지 알려줬습니다. 도대체 이 모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 사실 놀라운 반전의 반전이 이어지는데요. 이 심부름센터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엄마에게 복수하려고 시작한 일이었다는데, 하지만 사실 실제로 노린 거는요, 대한민국의 숨겨진 강력 사건 시리즈. 오늘은 2018년 서울 영등포로 갑니다. 딸이 인터넷에서 심부름센터를 검색한 다음에 청부 살인을 의뢰합니다. 자기를 키워준 친엄마에 대한 살인 청부였는데요. 이 세상에 참 별별 사건 다 있지만 엄마를 죽여달라고 돈 주고 시키다니 놀랍기도 하고, 도대체 이 모녀 사이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냐,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판결문에 기초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결문에 있는 이야기만 전해드리겠는데요. 피고인인 딸, 사건 당시에 30대였습니다. 그리고요,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이 있었는데, 피해자인 엄마는요 당시 혼자였어요. 58세였고 사실상 엄마에게는 이 가족은 이 딸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터진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피고인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흥신소 사장, 심부름센터 대표인데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런 광고를 올린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다 처리해준다, 그러면서 이메일 주소를 올려놨습니다. 딸이 이거를 검색해서 본 다음에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를 죽여달라고 시킨 건데요. 이게 직접 낳은 내 딸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엄마가 굉장히 불쌍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판결문을 보면은요, 첫 줄부터 반전이 이어집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판결문 첫 부분에 제일 처음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피고인, 그러니까 딸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엄마인 피해자의 폭언, 폭행 등 강압적인 통제 아래 성장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규제하려는 엄마를 두려워하고 미워했다. 자, 이게 살인 청부의 원인, 이유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건데, 하지만요,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몇 번의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 부분에 판결문의 내용과 함께 공개해 드리겠는데요. 자, 다시 이 사건의 사실관계로 돌아오면요, 2018년 10월 딸은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즈음에 계속 만나고 있던 내연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내연남과 함께 새 출발을 하려고 결심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 딸, 당시에 이 내연남에게 고가의 외제차를 선물하고요, 그리고 비싼 시계를 선물했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표현 자체가 이렇습니다.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다. 새 출발하려던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을 쓰고 있던 이 딸.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딸이요, 갑자기 엄마가 없어야 내가 내 뜻대로 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엄마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사실 이 사실혼 남편을 죽이는 것만 몰라도 왜 엄마를 죽여야 새 출발할 수 있다고 했냐, 약간 좀 뜬금없지 않나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가끔 살다 보면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대단히 높은 확률로 이유는, 원인은, 배경은 돈, 금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 역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딸은요, 당시에 16억짜리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12월 14일이 그 전세 잔금, 보증금 잔금 지급일이었거든요. 그 전에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거 엄마 청부 살해의 배경이 돈이냐? 맞습니다. 예, 돈이었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서요, 인정을 했어요. 뭐냐면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엄마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그것도 존재했습니다. 없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갈등뿐만 아니라 엄마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적인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고 판결문에 기재한 겁니다. 결국은 돈도 원인이다, 또는 돈이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라고 법원도 판단했습니다. 자, 아무튼 딸은요, 2018년 11월 12일 낮 12시 45분인데요. 영등포에 있던 내연남의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심부름센터를 쳐서 검색을 한 건데, 그리고 그 흥신소를 발견해가지고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냅니다. 판결문에요, 그때 보낸 첫 번째 이메일의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살로 보이는 청부살인을 의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보낸 겁니다. 자, 이걸 받은 살인청부업자, 살인청부업자가 아니죠. 네, 흥신소 사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답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작업비 5천만 원 주면 사고사로 위장해서 죽여주겠다 라고 답을 보내면서요, 추가로 이런 내용도 보냈습니다. 뭐 교통사고나 심장마비 등 사고사를 뭐 가장해서 죽여줄 테니까 작업비를 당신 명의의, 그러니까 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해가지고 그 계좌랑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도장 이거 보내달라 이렇게 한 건데요. 이체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계좌 이체하면은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은밀하게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러면 현찰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면 들통이 나기 때문에 꼬리 잡히지 않기 위해서 아예 만나지 않고 진행을 하려고 한 겁니다. 자, 이거 뭔가 이상하죠? 네, 그 이유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딸은 이 사장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요, 11월 12일부터 12월 7일까지 한 달 정도에 걸쳐 가지고 엄마에 대한 정보를 차례대로 보냅니다. 판결문에 이 보낸 정보 목록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집 주소,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 엄마의 사진, 생활 습관, 행동 반경, 이렇게 살인 청부를 위한 모든 정보를 직접 정리해서 보냅니다. 이게 영화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낸 건데요. 그리고 돈도 보냈어요. 처음에 5천만 원 제안했잖아요. 이게 항상 하다 보면은 늘어납니다. 처음에 돈 보낸 다음에 요구하는 거 안 주면 진행이 안 될까봐, 또는 그럴듯한 또 핑계를 붙여가지고 명분을 또 쌓은 다음에 요구하면은 안 줄 수가 없거든요. 더 줍니다. 1,500을. 그래서 12월 2일부터 10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가지고 6,500만 원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흥신소 사장, 심부름센터 대표, 처벌을 받긴 받았는데 살인죄가 아니에요. 살인도 아니고 살인 미수도 아니고 살인 예비도 음모도 아니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징역 10개월 받았는데요, 다 사기였습니다. 딸로부터 이 돈을 가로챌 생각뿐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엄마를 살해할 의도도 없었고요, 또한 살해를 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물론 심부름센터니까 실제로 돈을 받고 뭐 시키는 거를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해왔고, 또 당시에 하던 일도 있었고, 또 계속 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당시에 살인을 하던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돈 욕심에 마치 죽여줄 것처럼 속여가지고 6,500만 원을 뜯어낸 겁니다. 사기꾼이죠. 이거 참 황당한 일입니다. 자, 1심 법원은요, 이 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징역 10개월, 굉장히 뭐 낮은 수준의 형벌이 내려졌잖아요. 예상외로 전과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이런 신분센터 사장, 흥신소 대표면은 뭐 전과도 많고 우락부락하고 뭐 사실상 조폭에 가깝고 뭐 폭력적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만,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도 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다.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했다. 또한 실제로 얻은 수익이 없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6,500만 원 받지 않았냐, 받았는데 이거를 집에 보관했어요. 그러다가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다 압수했고 나중에 몰수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업자가 얻은 돈은 뭐 거의 없었다. 이런 걸 종합해서 낮은 수준이죠. 네, 징역 10개월이 선고됐고 나중에 확정이 됩니다. 대법원까지 갔는데 확정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 좀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이렇게도 보입니다. 아니, 이런 사기꾼한테 엄마 살인 비용을 송금하다니 딸이 정상이 아니다. 이 사기꾼도 사기꾼이지만 애초에 먼저 제안한 게 누구냐, 먼저 요구한 게 누구냐, 의뢰한 게 누구냐, 딸이잖아요. 딸이 정상이 아니다. 딸이 더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 실제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보면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근데 이거는 딸에 대한 비난 정도가 좀 높아 보이는데요. 이거는 잠시 후 양형의 이유에서 판결문에 적시된 당시 이메일 내용들을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겠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딸이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당시 엄마의 심경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업자에게 돈을 보내고 또 살인 얘기를 하던 중에 잡힙니다. 야, 이거 어떻게 잡힌 거냐, 어떻게 체포돼가지고 재판까지 가고 유죄판결을 받았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자, 사실은 남편이 포착을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12월 10일이었는데요.
이 사실은 남편이 우연히 딸이 보낸 이 이메일을 알게 된 겁니다. 집에 있던 PC에서 이걸 확인하게 된 건데,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딸은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사실 이게 직계 존속인 모친에 대한, 친엄마에 대한 살인이니까 존속 살해잖아요. 하지만 기수는 아니고 또 미수도 아니에요. 실행 착수 안 했으니까. 하지만 살인은요, 예비나 음모만으로도 처벌이 되는 중한 범죄잖아요. 존속살해 예비죄가 적용돼가지고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수사를 받고 기소돼서 재판을 받은 딸, 반성하고 범행을 뉘우쳤냐? 엄마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냐? 자, 이 범행을 부인합니다. 이런 일을 안 했다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장난이었습니다. 이거 실제로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호기심에 한번 해본 겁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인정이 안 됐습니다. 법원은 딸의 이런 장난, 호기심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실제로 진지하게 엄마를 죽이려고 청부 살해를 시도했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청부를 받은 청부 살해업자가 죽일 의도가 없었어도, 그냥 사기꾼이었어도 이 딸은 살인 예비니까 이렇게 의뢰를 한 거는 진지하게 한 거니까 유죄 판결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부분 시킨 사람은 진지했고 이거를 의뢰를 받은 사람은 할 생각 없었고, 이런 경우에도 시킨 사람은 처벌받는다, 받은 사람은 사기다, 돈 받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딸 형량이 어떻게 되느냐? 징역 2년입니다. 자, 이거 엄마를 죽이려고 했는데 징역 2년 나왔습니다. 자, 우선 12월 3일에 이 딸이 업자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보시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일단 1,000만 원은 보냈고요. 나머지 1,000만 원 오늘 중으로 보낼 생각입니다. 12월 9일 전까지는 어떻게든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때문에 일이 느려지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네요. 그럼 선생님, 빠른 일 처리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 빠른 일 처리. 엄마를 죽이는 일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좀 충격적입니다. 자, 그리고 4일 지난 12월 7일에 또 후속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건 더 충격적입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작업 마무리 해주시면요 1억 원 드릴게요. 돈을 확 올리죠. 2배로. 저 14일에 잔금 치러야 되거든요. 저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리고 3일장도 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혼자 살고 있으니까요, 작업이 훨씬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제안을 꼭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3일장 얘기도 합니다. 엄마를 업자가 죽여주면은 내가 3일장 치러야 된다. 왜냐면 가족이 둘밖에 없어요. 누가 장례 치릅니까? 딸이 해야 되는데 딸 입장에서는 청부해가지고 죽인 다음에 3일장을 본인이 치러야 된다. 그런 계획도 다 하고 있던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어머니의 장례식까지 다 일정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보증금, 잔금 치러야 되니까 빨리 죽여줘라. 나 이거 엄마 돈 써야 된다. 이런 의도를 그대로 표현한 건데, 그리고 마지막에 엄마 혼자 살고 있으니까 작업이 훨씬 수월할 겁니다. 자, 이런 내용까지 도저히 엄마에게 할 수 있는 친딸의 얘기라고 보기는 참 힘들죠. 자, 이제 판결문에 있는 양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겠는데요. 법원은 비록 예비에 그쳤지만 중한 범죄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요, 딸에게 유리한 부분도 여러 가지를 제시합니다. 우선 딸이 이렇게 호소했어요. 제가 반성하고 있고요, 좀 복잡했습니다. 심경이. 사실혼, 또 내연관계, 또한 정신의학적 문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당시에 그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 받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장난이다 라고, 호기심이었다라고 했지만 그 인정이 안 됐고요. 진지하게 했다고 치더라도 참작할 부분이 있다. 정신적으로 내가 정상이 아니었다라고 본인 스스로 주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예상대로 초범이에요. 범죄 전력 전과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엄마가 있어요. 피해자인 엄마가 있는데 엄마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딸에 대한 선처를 강하게 호소합니다. 엄마에게는 당시에 의지할 가족이 단 한 명뿐이었어요. 오직 딸 하나뿐이었는데 이 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딸을 선처해줬고요. 엄마는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합니다. 자신이 예전부터 딸에게 간섭을 한 게 맞고
또 강압적으로 통제하라고 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만든 겁니다. 엄마는 자신의 잘못으로 딸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호소하고 탄원을 했습니다. 선처를 요구한 건데, 자, 이게 수사 과정부터 1, 2심 재판까지 전부 다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엄마는 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2년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2심에서도 징역 2년이 유지됐고요. 결국 확정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18년 서울 영등포에서 벌어진 엄마를 청부살해 시도한 딸 사건 살펴봤는데요. 이 사건 판결문을 보면서 저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마음에 남습니다. 이 엄마가 직접 법정에 나가서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한 거잖아요. 사실 인정이라기보다는 자기 잘못이라고 딸을 감싸준 거죠. 내가 폭언폭행을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키운 게 잘못이다. 내 딸을 용서해 주세요. 자, 자기를 죽이려고 한 딸에 대한 선처를 강하게 호소한 겁니다. 이 법원은요, 뭐 사실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상속을 빨리 받기 위해서 이게 돈 목적이 있었다. 이걸 인정했거든요. 당시 내연남에게 외제차 선물하고 고가의 시계 선물해주고, 야, 그러면서 전세 계약하고 10억짜리 막대한 돈을 펑펑 쓰고, 이런 상황에서 그 돈 내연남 주려고 엄마를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도 엄마를 딸을 용서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건들, 믿기 힘든 사건들을 계속 쉬지 않고 계속 의뢰를 받고 처리하고 있는데, 이 딸 사실 예전에 당했던 그런 폭행이나 폭언의 대가를 이제라도 받으려는 그런 보상 심리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물론 이게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된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딸은 아마도 엄마가 나를 괴롭혔으니까, 예전에 나 학대했으니까, 나 힘들게 했으니까, 죽으면 그건 내 돈이야, 엄마 돈 내 돈이야, 내가 가져야지, 가질 수 있어, 뭐 조금 빨리 받는 거 뭐 괜찮지 않아? 야,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보상 심리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여기에 더해서 정신적인 이상도 있었다. 네, 여기도 감안해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징역 2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미 나왔어요. 몇 년 전에 이미 출소했을 겁니다. 그 후에 뭐 교도소 내에서 큰 범죄를 저질러서 계속 형량이 늘어나지 않는 한 다른 범죄로 출소했을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이 모녀 가족은 둘밖에 없는데 그 후에 어떤 관계가 되었을까? 혹시 화해하고 정말 극적으로 재봉합됐을까? 아니면 그냥 서로 각자 남남으로 그냥 따로따로 연락도 없이 지내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갈등 또는 더 큰 갈등이 출소 후에 벌어졌을까? 또는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잠복해 있지만 언젠가 더 큰 사건이 되어서 좀 아주 비극적인 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요. 또한 걱정도 많이 되는 사건인데 이 사건 유죄 판결 확정 후에, 출소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 저희가 알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화해해가지고 잘 사는 게 최선이겠죠. 하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서로 피해를 주지는 않고 서로 괴롭히지는 않고 적어도 각자 따로따로 잘 사는 그런 관계가 되었기를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면서요. 상당히 좀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쉬쉬하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고개를 돌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바뀌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막을 수 있고 또 알아야 피할 수 있고 또 알아야 이런 일을 조금이라도 좀 더 줄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숨겨진 강력 사건을 판결문에 기초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